네, 네, 안녕하십니까. 파이어에서 기술 중간을 맡고 있는 오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되게 점심 이후기도 하고요. 오늘 날씨가 좀 시원하긴 하지만 좀 더운 날을 보냈어서 그런지 좀 이렇게 약간 좀 편안하게 앉아 계시는데, 저희 오늘 준비한 오늘 오후 세션의 모든 것들은 사실 너무나 테크니컬하거나 너무나 막 진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파이어가 엔드포인트에 관련된 보안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는데, 여러 가지 시장에서 얘기하기 전부터 저희가 참 많이 얘기를 해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지금 이제 2019년이니까 모든 고객들이 엔드포인트, 차세대 엔드포인트, EPP 또 EDR 여러 가지 이름으로 뭐 도입 검토를 하고 계시고, 또 미리 도입한 고객분들도 어떻게 다시 잘 쓸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시기에 맞춰서 도대체 이제 엔드포인트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뭐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어떤 기능들을 써야 되는지를 좀 얘기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시간을 마련한 게 오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저는 사실 이제 약간 도입을 검토하고 계시는 고객분들을 위해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모두가 얘기하는 엔드포인트 시큐리티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엔드포인트 시큐리티는 너무나 잘 알겠지만 보안 시장에서 가장 오래된 보안 시스템 중에 하나고요. 누구도 그 필요성과 그 존재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솔루션, 마치 네트워크의 방화벽처럼 자리매김하고 있는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솔루션, 엔드포인트 솔루션의 백신이나 기존에 있는 레거시 엔드포인트 솔루션이 한계점을 맞고 있는 사실들을 많이 더 겪으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세대 엔드포인트에 관련된 새로운 것들을 좀 많이 요구를 시장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 소식들을 듣고 검토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보통 많이 아시겠지만 사실 엔드포인트 시큐리티 여러 가지 많은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이 장표는 저희가 지난번 CDL 행사 때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2004년부터 해서 쭉 그 포렌식을 하거나 침해 사고 조사 이런 것들을 했던 기업 입장에서는 엔드포인트 보안에 앞서서 뭔가 좀 엔드포인트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왔고 그런 솔루션들을 많이 런칭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럴 만한 어떤 성숙적인 성숙도가 보안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시기가 조금 늦게 왔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2015년에 RSA 컨퍼런스에서 2015년에 EDR, 뭐 소위 EPP, 차세대 엔드포인트에 관련된 얘기들이 처음 공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2004년부터 그런 일을 했던 모든 많은 벤더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 이제 시장에 확대가 된 거죠. 일반 기업이 이제 이런 보안 기능이 포함된 엔드포인트 솔루션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나오게 된 거죠.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파이어아이가 가장 큰 로고를 차지하고 있지만 파이어아이도 사실 맨디언트라는 회사가 처음부터 침해 사고 조사를 하면서 만들었던 툴을 기반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저희 솔루션들을 딜리버리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걸 따지더라도 어쨌든 굉장히 많은 솔루션이 시장에 나와 있고 2019년 차트가 없지만 더 많은 솔루션이 아마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나오는 솔루션들을 볼 때 이제 도입을 검토하고 계시는 고객사분들 담당자분께서는 매우 큰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내가 이것들을 바라봐야 되고 이걸 검토했을 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게 명확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솔루션이 같은 이름이라고 같은 영역에서 플레이를 하지만 사실상 얘기하고 강조하는 부분은 조금씩 다 틀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솔루션들 많은 기능들 새로운 기능들 예전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검토하는 이런 솔루션들을 위해서 이제 어떤 것들을 검토해야 되고 어떤 기준을 가져가야 되는지 예전처럼 엔드포인트니까 백신을 도입할 때처럼 검증하고 이제 그런 기준으로 만족할 것인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좀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많은 질문들, 마음속에 있는 궁금한 부분들을 저희가 저희 세션을 통해서 또 이제 또 브레이크아웃 세션 휴식 시간 이후에
패널 토론을 통해서 그런 걸 좀 뭐 해소를 시켜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들어오시면서 아마 받으셨을 텐데 가이드라인, 가이드북이라는 걸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가이드북은 철저하게 보시면 나중에 설명 한번 드리겠지만 저희가 파이어의 입장에서 썼다기보다는 EDR이라는 솔루션, EPP라는 솔루션들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좀 객관적인 관점에서 좀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뻔한 얘기를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공격과 대응, 저희는 대응 방어하는 방어팀이죠. 보안 관련된 업무를 많이 하고 있고 많은 종류의 업무들을 저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뭐 정책적인 부분부터 기술적인 부분까지. 그리고 그 기반에는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보안 솔루션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사실 저도 보안을 계속 하면서 보지만 솔루션은 계속 진화를 합니다. 방화벽으로 충분했던 보안 위협이 방화벽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IPS, IDS가 들어오고 뭐 게이트웨이 방식, 필터링 방식, 그 다음에 저희 FireEye NX 같은 APT 솔루션 계속 진화를 하고 있죠. 보안의 위협이 진화하는 것처럼 보안에 대응하는 솔루션도 진화하는 건 맞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굉장히 많은 종류의 솔루션과 기술이 이미 시장에 나와 있고 사용하고 계시는데 아시는 것처럼 보안 사고는 끊임없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그것도 작은 기업들이 아니라 큰 기업들에게 뭐 미국 쪽에 있는 여러 가지 뭐 금융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들이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들이 이런 솔루션이 없어서 보안팀이 부족해서 보안팀의 어떤 수준이 떨어져서 사고를 당하는 게 분명히 아닙니다. 보안의 위협이 계속 새로운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뭔가 좀 더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다들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겟팅 공격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APT를 얘기하면서 많이 얘기했죠. 그리고 APT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은 네트워크와 이메일, 웹과 이메일 중로 들어오는 이제 공격 벡터라고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공격 벡터가 예전에 이제 막 해킹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방화벽을 뚫고 서버로 들어가지 않고 웹과 이메일에 집중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용자 PC를 노렸기 때문입니다. 엔드포인트를 타겟팅한 공격으로 위협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실제로 이제 엔드포인트 관련된 공격을 받았을 때 여러 가지 통계 자료 중에서 이제 얼마나 비용이 들어갔는지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통계를 뽑은 자료가 있어 가져왔는데요. 이제 한 700만 불 정도 평균 그 비용이 소모가 됐다고 합니다. 엔드포인트를 대상으로 뭔가 타겟팅 공격을 받았을 때 700만 불 정도의 어떤 손해가 받고 그 중에 가장 많은 손해의 부분들은 실제로 IT와 일반 그 현업에 있는 사용자의 업무 단절, 생산성 저하 이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뭔가 그 내부의 기업 정보라든지 기밀 정보 이런 부분들이 유출돼서 일어난 피해 이런 부분이 가장 두 번째로 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시스템이 그로 인해서 뭔가 영향을 받게 되고 다른 이제 세컨 이펙트를 받아서 뭔가 이제 시스템 다운타임이 발생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 엔드포인트로부터 비롯됐다는 통계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데이터 중에 하나는 여기 두 번째 차트 조그맣게 보이시는 것 중에 하나는 제로데이 공격과 파일리스 어택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냐라는 이제 어떤 차트인데요. 2017년, 2018년 대비로 해서 전체 공격 대비 한 40% 정도까지 수준으로 공격의 어떤 많은 기법들이 파일리스 공격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드포인트가 그러면 백신도 있지만 백신 외에 소위 지금 레거시 EPP라고 하는 영역 중에 매체 제어 여러 가지 뭐 필터링, 방화벽, IPS, 호스트 IPS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엔드포인트 보안이 여러 가지로 힘든 이유는 실제로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건 엔드포인트 입장에서 나쁜 것, 악성 코드, 악성 파일이라고 하는 부분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 부분들은 어떤 이유로도 잡아야 되고 탐지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좀 애매모호한 그레이 영역에 있는 이런 파일들이나 어플리케이션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 부분들은 좀 판단하기가 좀 애매하죠. 근데 그게 여러 가지 비즈니스 형태에 따라서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제 현재 그 기업 내 운영하시는 엔드포인트에 물론 뭐 망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고 되신 곳도 있겠지만 외부 인터넷을 자유롭게 쓴다는 전제하에 얼마나 많은 클라우드 서비스에 관련된 에이전트와 어플리케이션이 돌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그것이 정말 나쁜 것인지 아니면 확실하게 좋은 것인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영역들이 굉장히 크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OS에 있는 뭐 어플리케이션,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행 파일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파일들에도 뭐 우리가 잘 알듯이 코드 인젝션을 하거나 여러 가지 그 파일을 뭔가 이제 변화시켜서 뭔가 변화를 줘서 공격을 하는 형태를 많이 보게 되죠. 그러면 여기 있는 좋은 파일들, 우리가 알고 있는 굿 파일들도 믿을 수 없는 이런 현상까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드포인트를 타겟팅하는 건 공격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많은 공격의 기회가 계속 끊임없이 생산이 되고 있는 거고요. 보호하는,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참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파일리스트에 관련된 것들은 뭐 기사나 여러 가지 이제 뭐 많은 얘기가 있었죠.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한참 그 크립토 마이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파일리스트 공격 형태로 뭐 랜섬웨어도 마찬가지였지만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백신을 믿고 백신 관련된 어떤 탐지에 대한 것들이 많이 의문점이 생겼고요. 이제 백신이 부족하구나. 백신은 파일이 아니면 탐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문의를 많이 들어서 그런 관련된 설명을 많이 드리러 왔었고, 이런 부분들의 어떤 공격에 대응을 하기 위해선 파일이 중심이 아니고 그렇게 공격이 진행되는 단계, 플로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많은 공격들이 파일리스트 방식으로 바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백신의 역할이 굉장히 제한적 또는 아주 분명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세대 엔드포인트, 뭐 EPP라고 불러도 좋고요, EDR이라고 해도 좋고요. 어쨌든 지금의 엔드포인트 보안보다 앞서 나아가야 될 엔드포인트 보안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영상으로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가져왔는데요. 또 하나 영상을 한번 다시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두 영상을 보셨는데요. 두 영상은 우리가 뭐 그렇게 특별하지는 조금 특이하긴 했지만 특별하진 않죠. 그냥 보석상을 턴 강도의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사건, 우리가 보통 보안 사고를 일반 사건 사고와 많이 연관을 짓죠. 그러면 이제 이게 보안의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 어떤 중요 정보가 털렸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영상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사건 이후에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요? 실제로 어떤 리액션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셔터가 좀 이렇게 틈이 있는 거, 이거를 이제 굉장히 저보다 많이 저 반쪽인 사람이, 날씬한 사람이 이제 기어 들어가서 몰래 어떻게 들어가서 보석을 털어왔고요. 두 번째는 대놓고 빠른 시간 안에 뭐 이제 60초 안에 막 다 긁어왔다는 거죠.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석이 털렸고 뭔가 피해를 봤습니다. 그러면 뭐 이런 이제 CCTV 화면 같은 것들을 보고 해서 보석상 셔터를 견고하게 하는 걸 대응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센서를 좀 더 추가를 할까요? 이 가게 같은 경우에는 뭐 진열대를 막 쉽게 안 깨지는 걸로 바꿔야 될까요? 사실 공격 방식이나 공격에 쓰여진 툴이나 공격의 어떤 이런 어떤 특징들은 사실 계속 변하게 됩니다. 변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한번 걸리면 강도들도 다른 방법을 고민해야 되죠.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공격자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계속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응들을 할 때 사실 사건 이후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를 분석해야 될지도 되게 중요하죠. 사건에 대한 대응을 하려고 그러면 정확한 원인 분석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CCTV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변 탐문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해야겠죠. 근데 이 모든 활동의 근본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딱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범인을 찾는 거고요. 누가 우리 자산을 찾아왔는지. 두 번째는 저들이 다시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사건 사고가 어떻게 왜 일어났는지 그 정확한 증거를 그 현장에 있는 증거를 소위 막 크라임 씬 이렇게 현장 검증하듯이 우리가 당한 피해 시스템을 통해서 다 내용을 확인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세대 엔드포인트의 필요성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때 공격의 벡터를 계속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마이터 쪽에서 언급된 여러 가지 공격 카테고리들을 한번 조금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12개 정도 공격 카테고리에 한 500개 이상의 공격에 대한 어떤 특징들을 다 기술을 해놨고요. 각 특징별로 어떠한 공격 그룹이 어떤 식으로 공격 전략을 가져가는지를 정리해 놓은 게 마이터 쪽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 내용들이 굉장히 방대하긴 했는데요.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언급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공격은 이미 많은 부분 정립이 되어 있어요. 우리 인프라 시스템이 정립되어 있는 것처럼 공격도 이런 단계를 거치고 이런 단계. 근데 예를 들면 처음에 첫 감염, 그 다음에 내부 전파 확보하는 킬체인 같은 이런 부분들의 어떤 내용들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인프라가 정형화된 것처럼 공격자들도 정형화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카테고리와 저 항목들은 계속 진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그 내용들을 계속 진화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은 처음에 감염을 시키고 뭔가 거점 확보하고 뭐 이렇게 내부 정찰하는 이런 이제 많이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격의 일반적인 형태의 라이프 사이클인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공격자가 이 많은 단계를 거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파일, 공격 도구를 사용할까요? 공격 도구를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그 사람의 공격은 그 공격자의 공격은 연속성이 없어져요. 한 번 성공할 수는 있겠지만 그 다음 공격 때는 새로운 툴을 또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처음에 거점을 확보하고 각 확보한 거점을 통해서 뭐 권한을 상승하거나 내가 그냥 좀 더 편한 정상적인 방법으로 획득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어떤 내부에 관련된 어떤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빼나가는 거지 매번 할 때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악성 파일이 계속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공격자 입장에서 소위 말하는 ROI가 안 나와요. ROI가 안 나오는 행동이고요. 그런 것들을 계속 개발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만 잘 만든 툴로 거점을 확보하고 내부 전파들은 좀 더 쉬운 취약점들을 활용해서 공격하는 방법들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EDR이라고 하는 차세대 엔드포인트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엔드포인트 디텍션 앤 리스판스라고 하는 이제 영역들을 많이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보통 그 EDR 할 때 저 EPP, EDR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이제 그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닌데요. 그 단어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백신과 같은 기존에 이제 하던 어떤 방식들을 대부분 EPP의 영역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저희도 그 마켓에 들어가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P에 있는 프리벤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면 프리벤션은 차단하고 방지하는 겁니다. 무조건 딱 막아버리는 거죠. 그걸 못하게 동작을 못하게 하는 게 프리벤션이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악성, 의심스러운 것들을 다 프리벤션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100% 확신이 있지 않은 것들을 프리벤션 했다가는 다른 사이드 이펙으로 비즈니스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이제 약간 비슷하지만 우리말로는 헷갈릴 수 있지만 어떻든 의미상으로 구분되는 디텍션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디텍션, 탐지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차단했습니다, 동작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만은 좀 구분이 되죠. 탐지를 하는 것은 사실상 프리벤션으로 커버가 안 되는 부분들을 좀 더 커버하기 위해서 디텍션을 먼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텍션의 의미 중에는 사실 발견과 탐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더 맞는 의미고, 그 다음에 비실시간적 동작을 하게 되죠. 실시간적 동작이 좀 제한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특징을 뽑아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뭔가 분석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좀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디텍션 앤 리스판스라고 같이
함께 얘기하게 되는 거죠. 리스판스라고 하는 거는 디텍션한 부분들의 어떤 분석, 그 내용이 아까 사고의 CCTV를 보듯이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게 되는 과정들을 겪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그 부분들에 대한 차이를 좀 가지고 솔루션을 봐야 되고요. 이제 이런 기준에서 우리가 오후 세션 통해서 동안에 이제 할 내용들도 한번 보시면 되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그뭐 공격 데모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하고 실제로 그 공격이 어떻게 저희 쪽 EDR이라고 하는 차세대 솔루션에서 어떻게 이제 그 대응을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 저는 제가 그 공격자가 사용하는 시스템에 지금 제가 발표 자료를 띄워서 발표를 했던 거고요. 저는 이제 공격을 하기 위해서 너무나 잘 아는 방법 중에 하나인 이제 스피어 피싱, 메일을 첨부해서 메일을 보내고 그걸 통해서 제가 RAT 툴, 리모트 어드민 액세스 툴에 관련된 툴을 가지고 이제 공격자 빅팀 머신을 좀 제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빅팀 머신 제어된 상태에서 내부에 있는 다른 PC로 전이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전이된 PC에서 뭔가를 가져오는 이런 이제 관련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요. 실제로 준비 과정하면서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동작 구조는 굉장히 단순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면은요, 이제 제가 뭐 이런 메일들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스피어 피싱으로. 파이어의 입사 지원서라는 이제 뭐 메일을 씁니다. 그래서 이 파이어에 입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메일을 준비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입사 지원서도 굉장히 매우 그럴싸하게 입사 지원서를 만들었고요. 네, 무조건 뽑을 수밖에 없을 만한 그런 이제 입사 지원서를 갖고 여기에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매크로를 넣어서 이제 동작을 할 수 있게끔 잘 말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메일을 일단 한번 보내고요. 저희가 테스트를 많이 했기 때문에 좀 백신이 잡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뭐 매크로 파일은 언제든지 새로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새로운 툴 중에 하나고. 그래서 보낸 상황에서 이제 저는 사실상 좀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RAT 툴에 이 내용이 이제 공격자가 보낸 메일을 빅팀 머신 피해자가 받고 확인을 하고 이제 붙기를 기다리겠죠. 사실상 공격자가 사실 이런 그 CNC 서버를 열어놓고 그 굉장히 많은 그 뭐라고 하죠? 브로드하게 많이 보내죠. 그래서 그 중에 누가 걸리는지를 붙은 다음에 확인합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사람의 정보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메일이 아직 안 나갔나? 네. 아주 자기적인 사운드가 나옵니다. RAT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RAT 툴에 이렇게 그 빅팀 머신이 붙었다는 거는 뭐 너무나 잘 이렇게 어떤 의미인지는 다 아실 거예요.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막 관련된 뭐 파일 매니징이라든지 뭐 윈도우 리스트, 프로세스 리스트 이런 인스톨 프로그램 리스트들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스톨 리스트 같은 거를 한번 확인해 보면 실제로 떠 있는 그 PC에 해당 시스템에 있는 뭐 어플리케이션 리스트들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현재 돌고 있는 프로세스 리스트 뭐 이런 부분들도 확인해서 이 사람이 주로 어떤 관련된 어플리케이션과 어떤 프로세스를 쓰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확인하는 상황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뭔가 심어놓은 파일들이 잘 동작했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말 그 제대로 된 공격자라고 하면 그 정보를 저한테 전송하도록 이제 구분을 하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타이핑을 좀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그 확인했던 그 데이터 중에 하나는 그 이 시스템의 계정 정보를 일단 가져오도록 그 같이 매크로에 말아놨어요. 그래서 잘 아시고 계시는 툴이겠지만 계정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툴을 통해서 실제로 그 시스템에 해당하는 계정이 무엇인지를 떨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쭉 보시면 여기 짠 이렇게 있네요. 좀 더 크게 보여드려야겠네. 보시면 이제 사용자의 계정은 FireEye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패스워드는 FireEye531이라고 하는 시스템 계정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면 제가 사실 RAT 툴이 끊어진다고 해도 제가 이쪽에 서비스를 몇 개 심어놓고 정상적인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이 시스템을 제가 언제든지 조물락거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음, 제가 이제 이 시스템 하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 있는 파일 내용이라든지 이 사람의 근무하는 내용이라든지 뭐 메일을 주고받는 내용이라든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걸 넘어서서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용자의 공격을 한번 하기 위해서 많이 아시고 계시는 이제 그 이터널 블루 취약점 관련된 이제 것도 하기 위한 스캐닝을 같이 돌렸는데요. 실제로 보면은 이제 MS 17010 관련된 취약점 많이들 아시는 취약점 중에 하나죠. 그래서 같은 대역대에 있는 시스템 스캔을 하고 스캔 결과를 같이 떨구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9168.0.151 지금 여기 있는 해당 시스템의 150번 아닌 옆에 있는 151번 시스템이 해당 취약점이 동작하는 그런 상태인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이제 그러면 제가 이 시스템에 이제 바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조금 작업을 해야겠죠. 이건 명령어만 보시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그 다른 이 두 번째 시스템을 넘어가서 거기에 대한 권한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제 채널을 좀 열어놨고요. 151번 시스템을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관련된 내용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아까 열어놨던 채널을 통해서 이제 커맨드가 떨어진 걸 보실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이 지금 열린 터미널의 시스템은 실제로 151번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150번이 아니라 151번 옆에 시스템에 있는 정보가 확인해내는 걸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시스템에 지금 현재 로그인된 권한을 보면 시스템 권한으로 확인된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단순하게 메일을 하나 보내고 명령 키워드를 쳐서 한 대의 시스템을 감염시키고 그 시스템 옆에 있는 시스템까지 권한을 확보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도 이제 계정 탈취를 할 수 있겠지만 좀 저는 툴을 선호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에 있는 똑같이 RA2 툴에 제가 붙여서 관련된 걸 할 수 있게끔 커맨드를 실행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커맨드를 실행시키면 두 번째 PC도 아마 저에게 정상적으로 권한을 확보를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RA2 툴에 있는 내용들, 이런 기능들은 사실 굉장히 변종이 많고 실제로 이런 그 툴들은 많이 개발되고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걸 아실 것 같습니다. 보신 것처럼 지금 151번 IP에 있는 시스템도 정상적으로 저에게 감염을 당했다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이제 내용을 좀 확인을 해보는데 시스템을 이제 대부분의 이제 데스크탑부터 내용을 확인해 보면 실제로 데스크탑에 있는 이 내용은 보니까 시크릿이라고 하는 폴더가 저희가 만들어 놨지만 어쨌든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으니까 쉽게 찾았지만 공격자 입장에서는 이 시스템을 둘러 계속 확인을 하다 보면 내가 빼나가야 할 그런 정보들,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의 정보를 확인을 하고 실제로 이 시스템에 있는 정보 내용들, 이 내용들을 이제 다운로드 받는 전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리스트에 넣어놓고 나중에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마스킹 처리를 저희가 보여드린 건 사실 이 부분이 아마 받으신 종이에 이 퀴즈 내용과 좀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파일명을 감춰놨는데요. 이 부분들은 실제로 저희가 뒷부분에 대한 이런 공격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면서 관련된 정보가 어떤 것이었는지 실제로 저기 체험존에 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되게 떠듬떠듬하는 이런 어설픈 공격자의 흉내를 좀 내면서도 정상적으로 RAT2의 두 대 시스템 그리고 한 대의 시스템 권한들을 다 확보한 거를 보실 수 있으셨습니다. 뒷부분에 아마 계속 세션이 이어지면서 여기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실제로 해서 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공격은 한 시스템을 저희 공격 UA를 통해서 두 대의 시스템
그 다음에 뭐 4개 정도의 파일, 6개 정도의 윈도우 시스템, 정상적인 프로그램들을 사용하고 여러 커맨드를 섞어서 스크립트를 짜고 동작을 시켜서 감염을 시켰던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SMB 취약점 등 여러 가지 취약점들을 쓰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정보를 두 번째 시스템에서 빼나가는 것까지 굉장히 자연스럽게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사용된 툴들은 백신에서 검출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쭉 보여드린 것처럼 공격은 이렇게 진행이 됐잖아요. 그러면 차세대 엔드포인트를 배응하는 여러 가지 솔루션이라고 한다면 이런 내용들을 쭉 플로우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정확히 사건을 인지하고 어디가 홀인지 어떤 부분이 문제점인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는 뒷세션에 저희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황이 되면 보안팀, SOC팀 입장에서는 아마도 통신 때문에 방화벽에서 이벤트가 떴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백신, 여러 가지 백신에서 이벤트가 떴을 수 있고, IPS, 뭐 넷플로 이상 네트워크 감지라든지 많은 얼럿이 떴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얼럿이 다 떴을 수 있고요. 그걸 또 심이나 뭐 모니터링 툴을 통해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상황에서 그런 오늘 지금 한 1시간, 2시간 여간의 어떤 이벤트가 발생한 상황에서 과연 보안 담당자 아니면 CISO 아니면 SOC 매니저라고 한다면 난 지금 무엇을 시작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대답들을 저희가 뒷부분 세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연 이제 저는 공격을 진행을 했고요.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